여러분 살면서 귀인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37이 될 때까지 그런 게 다 남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지나고 보니 제 인생에도 귀인이 있었더군요. 다만 그분을 알아보기까지 참 많은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제 이름은 서준영입니다. 대전에서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철강자재 유통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죠. 회사 이름을 대면 이 동네에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아버지가 40년 가까이 일궈 오신 곳이니까요. 일에 파묻혀 사느라 연애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대학 때 몇 번 만난 게 전부였고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면서는 사람 만날 시간조차 내기 어려웠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늘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준영아, 사업은 사람 보는 눈으로 하는 거다. 40년 하다 보면 그 사람 진짜인지 가짜인지 딱 보면 안다. 그저 아버지 특유의 잔소리려니 하고 흘려들었습니다. 제게 소민 씨를 소개해 준 건 대학 동창 남기태였습니다. 기태는 저희 회사 거래처 직원이기도 해서 자주 얼굴을 보던 사이였죠. 사람 좋고 넉살 좋은 성격이라 회식 자리에서든 술자리에서든 늘 분위기를 띄우는 쪽이었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기태가 대뜸 이러더군요. 야, 너 소개팅 한번 해볼래? 우리 거래처에 괜찮은 여직원 있는데. 됐어. 나 요즘 정신없는 거 알잖아. 그니까 하라는 거야. 너 이러다 진짜 일밖에 모르는 아저씨 된다니까? 기태가 하도 밀어붙이길래 저는 못 이기는 척 그러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몇 번 만나다 흐지부지 될 자리려니 싶었죠. 그렇게 만난 사람이 윤소민 씨였습니다. 첫 만남은 대전 시내의 한 카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단정한 옷차림에 조용한 미소를 지은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윤소민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서울 명문대를 나와서 한별제약이라는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 이력을 자랑하듯 늘어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심스럽게 말을 아끼는 모습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이미 마음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소민 씨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제가 회사 일로 골치 아프다는 얘기를 꺼내면 소민 씨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가만히 듣다가 이런 말을 건네더군요. 준영 씨는 힘든 얘기를 하면서도 표정이 참 담담하시네요. 저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속으로 더 많이 참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별거 아닌 말인데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누군가 제 속을 들여다본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2시간 남짓한 만남이었는데 자리에서 일어설 때가 되자 저도 모르게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민 씨가 먼저 웃으며 말을 건넸죠. 저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대답이 저도 모르게 너무 빨리 튀어나와서 속으로 조금 민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상하게 계속 웃음이 났습니다. 37 인생에 이렇게 사람이 마음에 들어온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운전을 하면서도 자꾸 오늘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쩜 저렇게 빈틈이 없을까? 말투도 옷차림도 심지어 커피를 마시는 자세까지도 어디 하나 흐트러진 데가 없었거든요. 좋은 감정 속에 아주 작은 의문 하나가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그저 설렘이 너무 커서 그 작은 위화감 같은 건 금세 지나가 버렸습니다.
며칠 뒤 기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때? 소민 씨 마음에 들었어? 괜찮더라. 그럴 줄 알았다니까. 소민 씨가 너 얘기 엄청 좋게 하더라고. 다음 만남 자리 내가 잡아줄게. 뭐야, 벌써 그렇게까지 얘기가 오간 거야? 임마, 좋으면 좋다고 말을 해. 뭘 그렇게 재냐?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기태의 목소리가 유난히 반가웠던 그날이었습니다. 소민 씨와의 만남은 2번, 3번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연애가 시작되고 나서 소민 씨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지나가듯 말했더니 다음날 회사 앞으로 직접 끓인 대추차를 보온병에 담아 찾아왔더군요. 이거 마시고 일하세요. 대추랑 배랑 좀 넣고 끓였어요. 아니, 이런 걸 언제 다 준비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준영 씨 목소리 갈라지는 거 듣고 그냥 걱정돼서요. 그런 식이었습니다. 언젠가 지나가듯 저는 콩나물국엔 파를 좀 넉넉히 넣어야 개운하더라고요라고 흘렸던 말을 소민 씨는 그 뒤로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별거 아닌 그 한마디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회사 거래처 사장님 상중이었는데 소민 씨가 먼저 같이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저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저까지 가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준영 씨 옆에 있는 게 이상할 일인가요? 힘든 자리일수록 옆에 있어드리고 싶어서요. 장례식장에서 소민 씨는 어른들께 인사도 반듯하게 잘했고 상주 앞에서도 예의 바르게 처신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 사람이라면 정말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연애 1년쯤 됐을 무렵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갔습니다. 먼저 소민 씨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하면서 소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게 뭐 중요한가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라남도 구례 인근 소민 씨의 본가에 도착했을 때는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군데군데 색이 발해 있었고 마당 텃밭도 손이 덜 간 티가 났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니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아버님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일어나셨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게. 먼 길 오니라 고상이었네. 아버님, 편히 앉아 계세요. 제가 인사드릴게요. 어머님은 부엌에서 연신 음식을 나르시면서도 손을 놓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소민이가 서울서 대학 다닐 때부터 얼마나 야무졌는지 몰라야. 지 힘으로 다 해불었단께. 나는 목욕탕서 때 밀어감서 벌어도 애 학비 한 번을 못 대줬는데. 새벽마다 읍내 목욕탕 청소를 나가신다는 그 손이 유난히 거칠어 보였습니다. 애가 어릴 때부터 나 몸 불편한 거 신경 쓴다고 용돈도 지가 벌어서 다 보태고 그랬단께. 아버님이 말을 이으셨습니다. 무릎이 이 지경이 되고부터 벌이가 시원찮채. 근디 우리 소민이가 대기업 들어가고부터는 걱정을 딱 놓아불었단께. 두 분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자식 자랑을 하는데도 어딘가 미안함이 섞여 있는 그런 눈빛이었죠. 형편이 어려운 걸 들킨 게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자식한테 더 해주지 못한 게 죄스러운 부모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가난한 형편에도 이렇게 반듯하게 자란 사람이라니. 오히려 그 배경이 소민 씨를 더 단단하고 믿음직스럽게 보이도록 만들었죠.
본가를 나와 고속도로에 올라선 뒤로도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옆자리에 소민 씨가 조용히 창밖을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으셨어요? 저희 집 많이 초라했을 텐데. 부끄럽긴요. 오히려 존경스러웠어요. 저런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잘 자란 소민 씨가. 소민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이상하게 오래도록 온기가 가시지 않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소민 씨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굳혔습니다. 아버지께도 결혼 얘기를 슬슬 꺼낼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다만 그 손을 잡던 순간에도 소민 씨의 눈은 창밖을 향한 채 저와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소민 씨 부모님께 인사를 다녀온 뒤로 저와 소민 씨 그리고 기태까지 셋이 어울리는 자리가 부쩍 잦아졌습니다. 기태는 소민 씨를 소개해준 사람답게 저희 사이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주말이면 셋이 같이 밥을 먹고 가끔은 소민 씨가 요리를 해서 기태를 집으로 부르기도 했죠. 야, 서준영, 너 이제 장가만 가면 인생 다 폈다. 뭐래, 남일이라고. 진짜야. 소민 씨 같은 사람 만나는 거 아무나 못해. 기태는 그럴 때마다 유난히 흐뭇한 얼굴로 술잔을 채워줬습니다. 부산스럽던 그 손길도 저는 그저 술기운 탓이려니 여겼습니다. 며칠 뒤 소민 씨에게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준영 씨, 저 임신인 것 같아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온 날 소민 씨는 제 앞에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는데 무섭기도 하고 근데 좋기도 하고요. 무섭긴요. 제가 있잖아요. 저는 그날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아버지께 소민 씨를 정식으로 인사시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며칠 뒤 회사 근처 한정식집에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웃는 얼굴로 소민 씨를 맞아주셨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네. 우리 준영이가 자네 얘기를 어찌나 많이 하던지. 아버님 잘 부탁드립니다. 소민 씨는 그 자리에서도 흠잡을 데 없이 예의 바르게 행동하더군요. 식사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고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소민 씨가 먼저 자리를 뜬 뒤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찻잔만 만지작거리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이러시더군요. 준영아, 아버지가 사업 40년 했다. 사람 보는 눈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야.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아가씨 어딘가 이상해. 예의는 바른데 눈빛에 뭔가 계산이 있어 보여.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소민 씨가 뭘 잘못했다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다. 그냥 조심하라는 거야. 저 소민 씨 임신했어요. 이 판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말에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임신이라는 말이 예상 바뀌셨던 모양이었죠.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애가 생겼다면 얘기가 다르지. 아버지는 결국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다. 결혼 준비해라. 신혼집이랑 혼수는 내가 다 책임진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대전 유성구에 15억짜리 새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죠. 다만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눈빛이,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자꾸만 마음 한구석에 걸렸거든요. 사업을 40년 하신 분이 괜히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싶었지만 손주 소식 앞에서는 저도 아버지도 그 얘길 오래 붙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손주 소식에는 어쩔 수 없으셨는지 그 뒤로는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고요.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예식장 날짜가 잡히고 신혼집 가구가 하나둘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 저는 그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결혼식을 하루 앞둔 밤이 찾아왔습니다. 신혼집으로 옮길 소민 씨의 짐이 꽤 많았는데 마침 이삿짐 센터 예약이 꼬이는 바람에 저는 급하게 사람을 구해야 했죠. 그때 떠오른 사람이 대학 선배 조영준이었습니다. 형준 선배는 얼마 전까지 소형 용달과 이사 대행업을 하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접은 상태였고요. 제가 연락하니 선배는 흔쾌히 트럭을 몰고 와줬습니다. 선배, 결혼식 전날 이렇게 불러내서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긴 뭘 미안해. 나야말로 이렇게라도 불러줘서 고맙다, 임마. 선배가 고맙긴요. 제가 더 고맙죠. 형준 선배는 소민 씨의 짐을 옮기러 먼저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결혼식 준비로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 신혼집에서 만나기로 했죠. 그런데 몇 시간 뒤 결혼식 준비를 마치고 신혼집 문을 열고 들어서니 먼저 와 있던 형준 선배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무뚝뚝하지만 다정하던 선배의 표정에 뭐라 말할 수 없는 무거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배,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형준 선배는 한참 동안 말을 고르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저에게 내밀더군요. 준영아, 이거 먼저 들어봐라. 이게 뭔데요? 집 나르다가 소민 씨가 통화하는 거 어쩌다 듣게 됐다. 형준 선배는 짐을 옮기던 중 소민 씨가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됐다고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려 했는데 들려오는 말이 심상치 않아 자기도 모르게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다고 하더군요. 내가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너한테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분명 소민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더군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가볍고 냉소적인 말투였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 호구를 아주 제대로 잡았다니까. 신혼집이 15억짜리야. 이혼만 하면 절반은 그냥 내 거라고. 이 정도면 우리 고생한 보람 있는 거 아니야? 거기까지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죠. 선배, 이거 진짜예요? 내가 미쳤다고 이런 걸 지어내겠냐? 형준 선배는 착잡한 얼굴로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준영아, 나도 이걸 너한테 들려줘야 하나 몇 번을 고민했다. 근데 내일이 결혼식인데 이걸 모른 척 할 수는 없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신혼집 가구 배치를 상상하며 설렜던 마음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리더군요. 창밖으로는 결혼식 하루 전날 밤에 평온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낯설 만큼 아름다워서 오히려 더 참담하더라고요. 내일이면 저 여자와 백년가약을 맺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아버린 겁니다. 저는 휴대폰 속 목소리를 몇 번이고 다시 들었습니다. 혹시나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몇 번을 다시 들어도 그 목소리는 분명 그 여자였습니다. 문득 처음 만난 카페에서 흐트러짐 하나 없던 그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저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선배, 일단 저 소민 씨한테 티내면 안 되겠죠. 당연하지. 상대가 눈치채기 전에 준비를 해야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여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짐 정리 잘 됐어요? 내일 봐요. 사랑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문자였죠. 곧 답장이 왔습니다. 네, 잘 마무리했어요. 내일 예쁜 모습으로 뵐게요. 그 웃는 이모티콘을 보는데 속에서 뭔가가 뒤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형준 선배를 돌려보낸 뒤 그 길로 곧장 아버지께 향했죠.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낯빛이 왜 그래? 저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재생이 끝나자 아버지가 낮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었냐? 아버지. 됐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버지는 눈을 한번 질끈 감았다 뜨시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표정을 다잡으셨습니다. 하객들한테는 내가 연락 돌리마. 사업하면서 알고 지낸 사람들도 많으니 조용히 처리할 수 있어. 아버지, 넌 오늘 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일 어떻게 할지나 생각해. 아버지의 그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이 됐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앉아서 어떻게 복수할지를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저 파혼으로 끝낼 수는 없었거든요. 저를 그리고 아버지를 이렇게 속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새벽 2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준 선배더군요. 준영아, 자냐? 아니요, 못 자겠어요. 나도 그럴 것 같아서 전화했다. 근데 하나 더 말해줄 게 있어서. 선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계속 마음에 걸려서 다시 전화했다. 짐 정리하다가 소민 씨 서랍에서 사진첩을 봤거든. 근데 거기서 낯익은 얼굴이 있더라고. 사진 뒷면에 이름까지 적혀 있었어. 누군데요? 남기태.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다. 날짜 보니까 한 5년 됐더라. 저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선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태는 소민 씨한테 저를 소개해 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 아니냐? 사진 속 둘이 다정하게 어깨 동무하고 있던데 그것도 꽤 오래돼 보이는 사진이었어.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태가 그 여자를 소개해줬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절묘하지 않았나? 셋이 어울리던 그 수많은 시간들, 기태가 유난히 흐뭇해하던 그 표정들이 하나둘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기태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요?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예식장에 들어섰죠. 아버지는 밤사이 신랑 측 하객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돌리셨습니다. 사정이 생겨 예식이 조용히 진행될 예정이니 오늘은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오랜 세월 사업을 하며 쌓아온 신뢰 덕분인지 다들 별다른 질문 없이 그러겠다고 했죠. 식장에 도착한 그 여자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영 씨, 저 어때요? 예쁘네요. 저는 그 말을 하는데도 목 안쪽이 바짝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예식 시간이 다가오자 신부 측 하객들만 하나둘 자리를 채웠습니다. 신랑 측 좌석은 텅 비어 있었죠. 그 여자의 어머니가 그걸 보고 걱정스레 물으셨습니다. 신랑 쪽 손님들이 왜 이렇게 없단가? 어머니, 걱정 마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사회자가 신부 입장을 알리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웨딩 마치가 흘러나와야 할 순간 대신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건 다른 소리였죠. 스피커 너머로 낯익은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 호구를 아주 제대로 잡았다니까. 신혼집이 15억짜리야. 이혼만 하면 절반은 그냥 내 거라고. 순식간에 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결혼식은 없습니다. 식장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목소리, 신부 윤소민 씨 본인 목소리입니다. 어제 결혼식 전날 밤에 녹음된 겁니다. 준영 씨, 이거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그 여자가 다급하게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해라고요? 그럼 이것도 오해입니까? 그때 뒤편에 앉아있던 남기태가 슬그머니 일어나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기태야, 어디 가려고. 너도 이 자리에 있어야지. 기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기 계신 남기태 씨, 제 대학 동창이자 소민 씨를 저한테 소개해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소민 씨의 예전 연인이었더군요. 처음부터 짜고 저한테 접근한 겁니다. 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술렁였고 신부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셨습니다. 아이고, 소민아, 이게 다 뭔 소리다냐? 그 여자는 입술만 달싹거릴 뿐 아무 말도 잊지 못한 채 저와 기태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식장은 걷잡을 수 없이 어수선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그 여자가 기태에게 달려들 듯 다가갔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왜 여기까지 온 거야? 야, 그거야 나도 결혼식이니까 온 거지. 근데 너야말로 왜 이렇게 됐어? 닥쳐, 이 자식아. 다 너 때문이잖아. 그 여자의 존댓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반말이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너가 먼저 이 남자 소개해달라고 했잖아. 조용히 좀 해. 사람들 다 보잖아. 지금 그게 중요해? 다 들켰는데? 기태는 궁지에 몰리자 평소의 능청스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다급해진 얼굴로 저를 돌아보더군요. 준영아, 저기. 나는 그냥 소개만 해준 거야. 진짜야. 뒤에 이런 일이 있는 줄은 몰랐다니까. 기태야, 방금 그 녹음 못 들었어? 너희 둘 예전 연인이었다며. 그건 옛날 얘기고. 기태는 말끝을 흐리며 자꾸 뒷걸음질만 쳤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모습에 화조차 나지 않더군요. 그저 씁쓸할 뿐이었죠.
저는 두 사람을 향해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기 두 사람 여기서 이럴 시간에 변호사나 알아보시죠. 준영 씨, 제발 얘기 좀 들어봐요. 그 여자가 다시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혼인빙자 사기로 형사고소 진행할 겁니다. 신혼집 명의도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도 전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거고요. 그 여자의 입에서는 아무 대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뱃속 아이 문제도 있죠.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 게 저한테도 쉽지 않았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이 상황이면 그것부터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준영 씨, 그 애는 진짜 당신 애예요. 그건 검사 결과가 말해주겠죠. 저는 더 이상 두 사람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뒤돌아서서 식장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등 뒤에서 그 여자와 기태가 다시 서로를 향해 언성을 높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나 때문이라고? 애초에 이 계획 짠 게 누군데?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걸 뒤로하고 저는 식장을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아버지가 차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말없이 트렁크에서 겉옷을 꺼내 제 어깨에 걸쳐주시고는 조수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예고한 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혼인빙자 사기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모두 접수했죠. 그 여자와 기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진술이 계속 엇갈렸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 유죄 판결과 함께 손해배상금을 물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진행한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왔더군요. 결과를 받아든 순간 저는 예상치 못한 사실에 다시 한번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제 아이도 기태의 아이도 아니었더라고요. 그 여자에게는 제가 전혀 모르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그 와중에도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기태는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며 그 여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고 그 여자는 결국 홀로 고향으로 돌아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태 역시 이 일이 알려지면서 회사에서도 주변 인맥에서도 완전히 고립됐다고 하더군요. 한동안은 그저 허탈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더 커지더군요. 결혼식장에서 모든 게 밝혀졌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남의 아이를 제 아이인 줄 알고 키우며 살았을 테니까요. 저는 형준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선배, 저 선배 아니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어요. 야, 됐어. 나는 그냥 우연히 들은 걸 말해준 것뿐인데. 그 우연이 제 인생을 구했어요. 저는 선배에게 이사 대행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사업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선배는 처음엔 극구사양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선배가 저한테 해준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 달 뒤 형준 선배는 대전 시내에 작은 사무실을 얻어 다시 이사 대행업을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입소문을 타고 제법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선배를 볼 때마다 저는 사람이 사람에게 갚는 은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아버지와 저 사이도 그 일을 겪으며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뒤로 별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가끔 저를 보실 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곤 하시죠. 40년 사업을 하며 쌓아온 그 눈, 저는
이제 함부로 흘려듣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저는 회사 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낯선 도시의 밤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문득 그 결혼식 전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날 형준 선배가 우연히 그 통화를 듣지 못했다면 제 인생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겠죠. 여러분, 저는 이제 사람을 볼 때 예전과는 다른 걸 봅니다. 말투나 옷차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누구 편에 서는가를요. 아버지가 40년 걸려 배운 걸 저는 그날 밤 하루 만에 배운 셈입니다. 오늘도 저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제대로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며 살아가려 합니다.